세계의 질서가 바뀌는 순간은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게 다가온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단 한 줄의 문장을 올렸다. 한국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과 가장 민감한 기술을 공유한다. 이 짧은 글 한 줄이 국제안보 지형을 뒤흔들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미국이 70년간 지켜온 금기를 스스로 깨뜨린 선언이기 때문이다.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은 그동안 오직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5나라만이 통제해온 절대 금단의 영역이었다. 그 어떤 동맹도 심지어 핵보유국인 영국조차 그 내부 기술을 완전히 공유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벽을 한국 앞에서 무너뜨렸다. 이는 단순한 외교 제스처가 아니다. 미국이 누가 우리의 새로운 동등한 파트너인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일종의 전략적 메시지였다. 미국이 왜 지금, 왜 하필 한국인가?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첫째, 일본은 이미 동맹의 피로감 속에 스스로 신뢰를 잃었다. 오커스 AUKUS에서 밀려나고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핵 추진 잠수함 의제조차 꺼내지 못했다. 둘째, 중국은 자신감 대신 초조함에 휩싸여 있다. 군사력은 팽창했지만 신뢰는 붕괴했고 기술력은 부풀려졌지만 동맹은 없다. 그 사이에서 한국은 조용히 산업 역량, 외교 감각, 기술 자립도를 모두 쌓아 올렸다. 이제 미국의 선택은 명확하다. 믿을 수 있는 손, 그것이 바로 한국이다. 트럼프의 발언이 의미심장한 이유는 그가 비즈니스맨 특유의 거래 감각을 넘어선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익보다 신뢰를, 거래보다 생존을 이야기했다. 그가 직접 한국은 우리가 가진 가장 고급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언급한 순간 세계는 깨달았다. 미국이 더 이상 일본이나 호주를 핵심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핵기술의 축이 태평양 동쪽에서 한반도로 이동하고 있음을. 일본의 반응은 격렬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으로 일본의 안보 정책은 결정적 전환점을 맞았다고 썼다. 일본 네티즌들은 왜 우리에겐 허락되지 않은 기술을 한국이 받는가라며 분노했다. 그러나 이 감정의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있다.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작은 동맹이 아니라 기술과 자주권으로 무장한 대등한 파트너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한때 일본이 선진국의 상징이었던 시절은 끝났다. 지금의 동북아에서 기술, 산업, 외교의 모든 축은 서울을 향하고 있다. 중국 역시 이 소식을 반기지 못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작은 나라가 핵잠을 만든다는 건 불안한 일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그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한국의 잠수함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한국의 자율성이다. 그동안 미국의 해구산 아래 있던 한국이 스스로 방패를 들고 일어선다는 것은 중국에게 있어 한반도 변수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들은 더 이상 한국을 흔들 지렛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시작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조선 협력이 아니다. 이곳에는 한화, HD현대,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등 한국의 핵심 산업군이 함께 움직인다. 조선철 강원전 소재 AI 올 인 코리어. 이 구조 자체가 이미 하나의 완결된 생태계다. 트럼프가 인정한 것은 기술의 일부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립적 산업 네트워크였다. 그는 한국이 스스로 전쟁 억지 체계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 즉 핵잠 기술을 운용할 자격을 갖춘 유일한 나라라는 점을 꿰뚫고 있었다. 한편 미국 내부의 시각도 변화하고 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은 핵잠 기술 공유는 아시아에서 미국이 믿을 수 있는 최후의 카드라고 평가한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오커스가 기대 이하의 성과를 내자 트럼프는 전통적 동맹 대신 결과를 내는 동반자를 찾았다. 그 선택이 바로 한국이었다. 이는 미국이 한반도를 단순히 위기관리 지역으로 보지 않고 동북아 안정의 설계자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이 결정은 이중의 효과를 가진다. 하나는 미국이 얻는 고용과 생산의 효과,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국이 얻게 될 기술 내재화의 기회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내 조선소를 다시 살리는 명분을 얻고 한국은 그 과정에서 핵잠 기술을 실제 산업 구조 속에 녹여내는 경험을 얻는다. 즉, 미국은 정치적 이익을, 한국은 기술적 주권을 얻는다. 이 윈윈 구조가 가능한 유일한 파트너십이 바로 한미 관계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존재한다. 이제 아시아에서 핵의 질서를 다시 쓰는 주체는 일본도 중국도 아닌 대한민국이다. 핵잠 기술의 이전은 단순히 군사력의 상징이 아니라 세계가 한국의 전략적 판단력과 도덕적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순간이다.
일본이 돈으로 사려 했던 기술을 한국은 신뢰로 얻었다. 중국이 위협으로 지키려 한 체계를 한국은 합리로 설득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형 동맹의 새로운 기준이다. 결국 트럼프의 선언은 하나의 사실을 분명히 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이 아니라 세계가 신뢰하는 핵의 파트너다. 이제부터 시작될 서울 독트린은 핵 억제의 균형이 아니라 기술과 신뢰의 균형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균형의 중심에는 더 이상 워싱턴이 아닌 서울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한 핵의 문이 열린 순간이며 그 문은 결코 다시 닫히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의 선언 이후 세계 언론은 한 목소리로 물었다. 왜 하필 한국인가? 그러나 이 질문의 이면에는 훨씬 더 본질적인 변화가 숨어 있다. 한국이 이제 더 이상 미국의 보호 대상도 단순한 동맹도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은 스스로의 전략적 사상을 정립했고 그 이름이 바로 서울 독트린이다. 이 독트린은 핵무기 보유를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핵 억제의 자주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한국은 더 이상 워싱턴의 방침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의 생존 조건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선언이다. 워싱턴 선언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외쳤다면 서울 독트린은 한반도의 주권화를 말한다. 두 선언의 차이는 단어 하나지만 전략적 무게는 완전히 다르다. 워싱턴이 통제를, 서울이 자유를 상징한다. 이것이 바로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충격을 받은 이유다. 한국이 핵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핵을 다루는 능력을 논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서 움직이는 피보호국이 아니라 독자적 판단으로 행동하는 핵정책 주체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상징하는 장면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한국 외교 대표단은 단 한 줄을 요구했다. 핵연료의 재처리와 농축은 한국의 결정에 따른다. 이 문장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을 때 워싱턴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그 어떤 동맹도 미국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들은 준비되어 있다. 기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 한마디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다. 워싱턴의 통제를 전제로 한 워싱턴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균열되었고 그 자리에 서울 독트린이 들어섰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정책 변화가 아니라 70년간 지속된 핵질서의 균형점을 서울이 다시 잡는 순간이었다. 일본은 이 변화를 감당하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다. 핵잠 개발은 고사하고 원자력 추진 관련 조항조차 자국 헌법 해석의 벽에 갇혀있다. 그런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이 단숨에 핵기술 접근 허가국이 되었다는 것은 모욕에 가깝다. 일본은 돈으로 신뢰를 사려 했고 한국은 실적으로 신뢰를 쌓았다. 바로 그 차이가 워싱턴이 손을 내민 결정적 이유였다. 중국 또한 불안해졌다. 중국이 수십 년간 주장해온 동북아 비핵지대로는 서울 독트린으로 사실상 무력화됐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핵무장이 아니라 한국이 핵을 정치적으로 통제할 능력을 갖춘 첫 번째 비핵국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중국이 가진 도덕적 우위 즉 비핵화를 외치며 타국을 견제하던 외교 전략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는다. 더 이상 한국을 설득하거나 압박할 수 없는 것이다. 서울 독트린은 단지 핵 억제의 철학이 아니라 한국식 생존학이다. 그 근간에는 신뢰는 동맹이 아니라 성과에서 나온다는 인식이 있다. 워싱턴은 이를 받아들였다. 트럼프의 입에서 처음으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하위 파트너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 순간 미국 스스로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질서를 새로 정의하게 되었다. 이는 냉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이 자발적으로 핵 통제의 일부를 타국에 위임한 사례다. 그 타국이 한국이라는 사실은 세계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신호다. 지금 한국은 핵무장이 아니라 핵의 언어를 다시 쓰고 있다. 핵을 위협이 아닌 신뢰의 도구로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서울 독트린의 핵심이다. 그동안 강대국들이 독점하던 핵의 논리를 이제 중견국 대한민국이 재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재해석의 결과가 바로 동북아에서의 억제력 재편이라는 거대한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독트린이 선언으로만 존재했다면 그것은 단지 정치적 상징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말이 아닌 거래를 통해 현실을 바꿨다. 바로 미국과의 핵연료 재처리 농축 협상이다. 이 협상은 표면적으로는 무역과 관세 조정이라는 경제 이슈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는 한미 간 전략적 신뢰를 시험하는 핵심 분수령이었다. 한국은 협상 테이블 위에서 관세 인하와 투자 확대라는 카드를 내밀며 그 대가로 오랫동안 금기시된 핵연료 자주화를 요구했다. 워싱턴의 관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한국이 정말 이걸 요구할 줄은 몰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팀은 달랐다. 그들은 한국이 단순히 기술 이전을 원하지 않고 핵 억제 구조에서 의사결정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을 간파했다. 한국이 제시한 문구는 단 한 줄이었다. 한국은 평화적 목적의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핵연료의 농축과 재처리를 검토할 수 있다. 이 한 문장은 외교 문서로는 단조로워 보이지만 전략적으로는 해구산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문장이다. 그날 이후 미국의 협상팀은 두 갈래로 갈라졌다. 국무부는 반대했다. 이 조항은 일본과의 균형을 깨뜨릴 것이다. 그러나 백악관과 국방부는 찬성했다. 균형은 깨지더라도 신뢰는 확보된다. 일본은 이미 신뢰를 잃었고 한국은 그것을 되찾았다. 결국 트럼프의 결단은 빠르고 명확했다. 한국은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신뢰한다. 이 말 한마디로 협상의 모든 균형이 바뀌었다. 워싱턴은 2015년 한미원자력 협정의 해석 범위를 수정했고 한국은 사실상 핵연료 자주화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 협상의 의미는 단순한 기술적 허용이 아니다. 그것은 핵을 다루는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있다. 핵기술을 보유한 나라들은 그동안 기술의 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운용의 자격이라고 말해왔다. 그리고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바로 그 자격을 한국에게 부여한 것이다. 이는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원자력 분야에서 미국에 조심스럽게 의존하며 얻지 못했던 결실이었다. 일본은 여전히 미 국무부의 승인 없이는 재처리 시설의 확장을 논의조차 못한다. 반면 한국은 이제 검토할 수 있는 권리를 공식적으로 명시받았다. 이 차이는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국제 정치에서의 주권의 단위가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반응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의 새로운 핵질서가 불안하다며 우려를 표명했고 러시아는 핵 확산의 명분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들의 발언은 오히려 한국의 입지를 강화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한국의 무장이 아니라 한국의 협상력이다. 핵기술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핵을 둘러싼 결정 구조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이다. 이는 군사적 억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제 한국은 핵의 객체에서 핵정책의 주체로 이동했다. 그 결과는 산업계에서도 즉각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오하이오주의 우라늄 농축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한화와 두산은 핵연료용 고성능 소재 개발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하청이 아니라 핵연료 공급망의 동등한 축으로 참여했다. 즉, 기술적 협력을 넘어 결정권이 있는 파트너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는 과거 일본이 보여준 의존적 모델과는 정반대다. 일본이 돈을 지불하며 기술을 빌려 썼다면 한국은 협상으로 기술을 함께 운용하는 위치를 확보했다. 이처럼 서울 독트린의 실체는 협상의 문장 하나에서 태어났다. 그 문장은 단순히 핵연료의 재처리를 허용하는 문장이 아니라 한 국가가 더 이상 외부의 승인 없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주권 선언문이었다.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보여준 것은 투쟁이 아닌 설득, 대립이 아닌 계산이었다. 그리고 그 냉정한 계산 속에서 한국은 가장 뜨거운 결과를 손에 넣었다. 한미 관계의 70년 역사에서 미국은 늘 감시자였다. 핵과 관련된 사안에서 워싱턴은 단 한 번도 통제권을 양보한 적이 없었다. 한때 프랑스조차 미국의 핵연료 협정에 묶여 있었고 영국은 동맹임에도 핵잠수함의 추진책의 핵심 알고리즘을 끝내 공유받지 못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국이 이번에 얻은 기술 접근권은 단순한 거래의 결과가 아니라 미국의 핵통제 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전략은 기존 워싱턴식 동맹 구조와 달랐다. 그는 명분보다 실리를, 형식보다 성과를 택했다. 동맹이 단순히 방위비를 내는 고객이 아니라 실제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원했다. 그 결과 미국은 감시자의 자리에서 위험을 함께 짊어지는 파트너로 내려왔다. 핵기술의 일부를 공유한다는 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공동위험의 승인이다. 이는 정치적 모험이자 한국을 신뢰의 중심에 올려놓는 상징적 조치였다. 워싱턴 내부에서는 이 결정이 큰 논란을 일으켰다. 국무부는 핵기술 이전은 일본과의 균형을 해친다고 반대했지만 국방부와 백악관은 오히려 지지를 보냈다. 지금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는 한국뿐이다. 이 문장은 이후 미국 안보전략 보고서에 그대로 인용되었다. 한국은 기술적 안정성과 정치적 신뢰성, 그리고 산업적 실행력을 동시에 갖춘 유일한 국가로 평가되었다. 핵연료 재처리, 원자력 추진체계, 조선 소재 AI 융합 기술까지 종합적으로 완비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다.
결국 미국은 더 이상 기술의 독점자가 아니라 기술의 파트너를 선택해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의 정치 감각이 빛을 발했다. 그는 동맹을 재편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신뢰를 남기려 했다. 한국은 그 신뢰의 첫 번째 수혜자였다. 트럼프는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보다 조선 능력이 뛰어나며 신뢰 가능한 관리 체계를 갖췄다고 공언했다. 이는 워싱턴 내에서도 상징적인 발언이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의 군수 산업은 일본이나 영국을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그 구조가 한국으로 옮겨간 것은 단순한 동맹 조정이 아니라 안보의 축 이동이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프로젝트는 그 상징적인 전환점이었다.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따라오는 형태가 아니라 한국이 기술과 설계를 주도하고 미국이 제도와 예산을 지원하는 구조였다. 이것은 사실상 조선 산업의 거꾸로 된 협정이었다. 한국의 기술은 이미 미국 해군이 운영하는 노후 잠수함 체계보다 두세 대 앞서 있었고 워싱턴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 해군 관계자들은 한국의 용접 정밀도와 소재 기술이 없으면 필라델피아 프로젝트는 완성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한 문장은 과거 미국이 모든 기술을 수출하고 통제하던 시대가 끝났음을 상징했다. 일본이 이 변화를 가장 두려워했다. 일본 방위성 내부 문건에는 한국이 미국의 핵잠 기술을 일부 이양받는다면 미일 동맹의 기술적 우위가 붕괴된다는 경고가 적혀 있었다. 그들은 트럼프의 결정이 일시적인 정치 이벤트라 믿으려 했지만 미국 국방부가 이 프로젝트를 정식 예산 항목에 포함시키면서 그 기대는 무너졌다. 일본이 워싱턴의 대표 동맹에서 밀려난 자리, 그 공백을 서울이 대체했다. 이는 아시아에서 동맹 질서의 재편을 의미한다. 중국은 더욱 불편해졌다. 워싱턴이 한국을 핵 억제의 공동 설계자로 끌어올린 것은 베이징 입장에서 견딜 수 없는 시나리오다. 중국 외교 관영지 황구시보는 미국이 한국을 전략적 하위 파트너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 표현은 의도치 않게 핵심을 짚었다. 한국은 이제 동북아의 군사적 불균형을 완충하는 완전한 파트너로 올라선 것이다. 그만큼 미국의 역할도 달라졌다. 워싱턴은 더 이상 한국을 감시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제 함께 위험을 계산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서울 독트린의 시대는 이렇게 열렸다. 이제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전략을 완성시켜주는 시대로 들어선 것이다. 트럼프의 선언이 전 세계를 흔들었다면 가장 깊게 흔들린 곳은 도쿄였다. 일본은 자신들이 태평양 동맹의 맏형이라고 믿어왔다. 한국은 기술적으로는 유능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지도와 감시가 필요한 후발국이라 여겼다. 그러나 이번 필라델피아 핵잠 프로젝트는 그 모든 착각을 산산조각냈다. 일본은 미국의 군사 파트너가 아니라 경제적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당했다. 그들이 쏟아부은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는 한 줄의 기술 이전도 얻어내지 못한 채 그저 관세 방패의 역할로만 남았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를 두고 워싱턴은 한국을 파트너로 대우하고 일본을 지갑으로 대우했다고 썼다. 그 문장은 일본 사회의 상처를 정확히 찔렀다. 도쿄의 외교 관료들은 분노했고 자민당 내부에서는 트럼프는 동맹을 파괴했다는 격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냉정히 말해 파괴된 것은 트럼프가 아니라 일본 자신이었다. 그들은 30년 넘게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충성의 외교를 이어왔지만 정작 미국이 원했던 것은 충성이 아니라 실력이었다. 한국은 실력을, 일본은 충성을 바쳤다. 그리고 미국은 실력을 택했다. 이 사실은 군사 분야에서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일본 방위성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희망했지만 미국은 이를 단칼에 거부했다. 이유는 명확했다. 일본은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은 갖췄지만 핵 추진 체계를 통합 설계할 조선전자 AI 융합 역량이 없었다. 반면 한국은 이미 KSS-3 장형실급 잠수함을 독자 설계하며 AIP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고밀도 합금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워싱턴이 한국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기술과 신뢰가 결합된 유일한 실체를 본 것이다. 일본 내 보수 언론들은 분노와 열등감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NHK는 한국의 핵잠 프로젝트는 동북아 군비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한 결정이라며 비난했지만 그 논리의 뿌리는 불안이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군비 경쟁의 주도권을 잃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군수 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했다. 조선, 전자, 위성, 방공체계, 인공지능 전장 시스템, 이 모든 영역에서 일본은 더 이상 선두가 아니다. 한국의 LI지넥스1, 한화, 삼성,
HD 현대가 만들어낸 통합 군산복합체는 지금의 일본 미쓰비시 가와사키보다 기술 밀도가 높고 생산 속도가 빠르다. 이런 격차는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자존감의 붕괴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핵연료의 재처리조차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한다. 반면 한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그 승인 절차를 사실상 해체했다. 즉, 일본이 70년간 따라온 길을 한국은 단 5년 만에 뛰어넘은 셈이다. 그것은 자본력의 차이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차이였다. 한국은 동맹을 거래의 수단으로 보지 않았고 미국의 신뢰를 헌신이 아니라 대등한 협력으로 얻었다. 그 결과 도쿄는 워싱턴의 그림자에서 밀려났고 서울은 워싱턴의 테이블로 올라섰다. 이 변화는 일본 정치에도 균열을 만들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는 우리도 핵추진 기술 협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그 말은 선언에 그쳤다. 미국은 이미 그들의 요구를 비현실적이라 일축했다. 일본은 여전히 헌법 구조의 족쇄에 묶여 있으며 핵잠의 논의조차 평화헌법 위반으로 여론의 저항에 부딪힌다. 반면 한국은 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평화적 이용이라는 이름 아래 핵기술의 정치적 공간을 넓혀왔다. 법의 틀을 바꾸지 않고 전략의 틀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서울 독트린이 가진 가장 세련된 힘이었다. 일본은 지금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다. 하나는 미국의 오래된 질서 속에서 여전히 좋은 학생으로 남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처럼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치의 구조상 그 두 번째 길은 거의 불가능하다. 정치가 관료에게, 관료가 전통에, 전통이 미국에 예속된 체제에서는 새로운 전략이 태어날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그늘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황혼을 바라볼 뿐이다. 그들이 지금 마주한 현실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동맹의 시대가 끝나고 실력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냉혹한 선언이다. 서울 독트린이 국제무대의 모습을 드러내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나라는 단연 중국이었다. 그들의 외교부는 한반도의 핵 군사화는 영내 안정을 해친다는 진부한 논평을 내놓았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훨씬 더 근본적인 공포가 번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한다는 것은 단지 새로운 전력을 하나 더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동북아 해역의 전략적 감시망을 완전히 뒤흔드는 일이며 중국이 수십 년간 공들여 쌓은 해상 통제 구도가 한순간에 균열을 일으킨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중국 해군의 최대 약점은 조용한 바다에서 싸울 수 없다는 점이다. 그들의 잠수함은 여전히 높은 소음, 불완전한 열감소 설계, 그리고 심해 작전 능력의 부족으로 악명 높다. 이와 비교해 한국의 차세대 원잠은 저소음 리튬이온 추진 체계와 자체 설계된 AI 소나 분석 알고리즘을 갖추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작전 개념 자체의 차이다. 중국의 잠수함이 바다를 지배하려는 도구라면 한국의 잠수함은 바다를 읽는 인공지능이다. 워싱턴이 한국과 기술을 공유한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었다. 지금의 한국은 단순한 조선 기술국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해양 전략국으로 진화했다. 베이징의 분노는 군사력보다 체면의 문제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시아 유일의 핵심 억제 세력이라고 믿어왔는데 한국이 그 질서에 공식적으로 균열을 냈기 때문이다. 중국 언론은 이를 한미가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설계하는 위험한 동맹이라 표현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이 질서의 설계자는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사실이다. 트럼프가 문을 열었을 뿐 그 이후의 모든 협상은 한국 주도로 진행됐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을 상대로 협상하려 하지만 실제 전략 지형에서의 주체는 이미 한국으로 옮겨간 것이다. 중국의 내부 여론도 요동쳤다. 웨이보와 황구시보 댓글란에는 작은 나라가 우리를 위협한다. 이재명은 위험하다 같은 감정적 언급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런 분노의 언어 속에는 이미 패배의 인식이 스며 있었다. 중국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이 핵무기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 없이도 핵보유국에 맞설 수 있는 기술 체계를 갖췄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전쟁의 방식이 아니라 억제의 방식을 바꾸었다. 핵이라는 도구를 쥐지 않고도 핵과 동일한 협상력을 발휘하는 국가. 그 모델이 탄생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전략가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내부 문건에서 이 상황을 비대칭 위협이 완성형이라 부른다. 중국이 수량으로 압도하려는 전략은 한국의 정밀성과 데이터 중심 전력 앞에서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한다. 실제로 한국이 독자 개발한 감시위성 시스템과 수중 통합 통신망은 동중국 해왕의 동해를 하나의 정보전장으로 묶어버렸다. 이는 미 해군도 갖지 못한 통합 수준이다. 이제 중국의 잠수함이 항해할 때마다 그 움직임은 한국의 알고리즘 안에 저장된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두려워하는 조용한 감시국가 대한민국의 실체다. 게다가 중국의 경제력 하락과 산업 침체는 군사력 확장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전자조선 소재 AI 에너지 등 모든 산업이 군사력과 직결되는 구조를 완성했다. 그 차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 중국은 군이 기술을 독점하지만 한국은 기술이 군을 견인한다. 따라서 한국의 원잠 개발은 단순히 방산 프로젝트가 아니라 산업 문명 전체가 국가 방패로 진화한 사례다. 이런 구조는 중국식 권력 경제로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다. 중국 외교부는 여전히 대화를 통해 안정이 필요하다고 외치지만 그들의 외침은 이미 공허하다. 왜냐하면 한국은 대화를 준비하는 동안 기술을 완성했고 중국은 대화를 요구하는 동안 시간을 잃었다. 이제 동북아의 해양 질서는 중국이 주도하는 공포의 바다가 아니라 한국이 감시하는 질서의 바다로 이동하고 있다. 베이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잠수함이 아니라 한국이 만든 새로운 바다의 질서 그 자체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겉모습은 평범했다. 낡은 크레인과 오래된 부두, 바닷바람에 녹슨 철제 구조물. 그러나 그 내부에서는 동북아의 전략 균형을 바꿀 가장 조용한 혁명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곳에서 한국의 기술진 수백 명이 미국 해군 기술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핵추진 잠수함의 실제 모듈을 설계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한미 합작 해양 방위 산업 프로그램이라 불리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 기술을 미국 본토로 이식하는 첫 사례다. 미국이 필라델피아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다. 그들은 이곳을 통해 한국의 시스템이 실제 미국 산업 구조와 호환되는가를 실험하고 싶었다. 결과는 명확했다. 한국 기술은 완벽히 들어맞았다. 한화의 복합 합금 용접 기술, HD 현대의 블록 조립 시스템, 삼성의 전자제어 모듈, 포스코의 고강도 철강 올린 싱크. 그동안 미국이 꿈꾸던 통합형 조선 시스템이 한국의 노하우를 통해 비로소 구현된 것이다. 미국 해군은 이미 그 차이를 실감했다. 기존 미국식 방식으로는 18개월 걸리던 조립 공정이 한국 엔지니어의 참여 이후 10개월로 단축됐다. 시간 단축은 단순한 생산성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 억지의 속도 차이다.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기술 이전이 아닌 기술 동등화라는 개념이 있다. 미국은 자신들의 핵심 알고리즘 일부를 개방하는 대신 한국의 정밀 생산 품질 관리 소재 공정 기술을 통합했다. 즉, 미국이 보유한 설계권과 한국이 가진 실현 능력이 하나로 묶인 것이다. 이 구조는 기존의 군수 협력 모델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전에는 기술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갔다면 이제는 양방향으로 순환한다. 워싱턴이 신뢰를 선택했고 서울이 실행을 완성했다. 이것이 바로 필라델피아 모델이 가진 새로운 철학이다. 일본은 이 사실을 확인하자 곧바로 불안을 드러냈다. 그들은 이미 자국 내에서 미국식 조선기술 라이선스를 운영해왔지만 생산 효율은 한국의 70% 수준에 그쳤다. 미 해군은 그 이유를 일본은 기술이 많지만 산업이 느리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은 산업이 빠르지만 품질은 정밀하다. 이 극차는 일본 언론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들은 미국이 동맹을 분리대우하고 있다고 항의했지만 현실은 명백했다. 한국은 이미 군수산업의 실질적 동맹국, 일본은 단순한 투자국으로 전락했다. 중국의 반응도 격렬했다. 베이징의 군사 전문지들은 필라델피아 프로젝트는 사실상 아시아판 오커스의 부활이라며 경계했다. 그러나 이 평가는 절반만 맞았다. 이 프로젝트는 오커스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다. 왜냐하면 오커스는 정치적 선언에 그쳤지만 필라델피아는 산업적 결합을 통한 안보 체계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즉, 연합이 아니라 공동체다. 이 협력이 완성되면 미국은 기술의 신뢰를, 한국은 핵잠의 자율성을, 양측은 공동작전 능력을 동시에 확보하게 된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조용히 미국 기술자들에게 새로운 언어를 가르치고 있다. 오차는 전쟁을 만든다. 우리는 오차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한 품질 관리 구호가 아니다. 한국의 군수 철학이 미국의 전통적 시스템에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 한화의 장비로 조립된 모듈, 삼성의 제어 코드, 현대의 설계 알고리즘은 모두 예측 가능한 완성도라는 철학으로 통일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수십 년간 잊고 있던 생산의 미학, 한국이 다시 일깨운 정밀의 문화다. 이제 필라델피아는 단순한 조선소가 아니다. 그곳은 한미 양국의 기술 DNA가 결합되는 실험실이다. 미국은 이 실험을 통해 자국 산업의 미래를 보고 한국은 이를 통해 핵추진 체계의 실전 데이터를 축적한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은 향후 자국 영해에서 완전한 독자형 원잠을 건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필라델피아는 단순한 협력의 상징이 아니라 한국의 핵추진 시대를 현실로 끌어내는 준비된 기지다. 그곳에서 울리는 용접음은 단순한 철의 울림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과 권력의 울림이다. 워싱턴은 오커스 AUKUS를 구상할 때 그것이 영국 호주 미국의 영어권 군사동맹으로 영구히 작동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그 구상은 3년을 넘기지 못했다. 영국은 예산 부족으로 핵잠 개발 일정을 미뤘고 호주는 기술 이전 지연과 정치적 반발에 부딪혀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결국 오커스는 태생부터 균열된 연합이었다. 미국의 설계, 영국의 자존심, 호주의 불안올 미스매치 트럼프가 한국을 선택한 순간 워싱턴 내부의 분석가들은 즉시 깨달았다. 오커스는 실패했지만 그 잔해 위에서 새로운 모델이 태어난다. 그 모델이 바로 KAUKUS, 즉 한미 캐나다 삼축 체제였다. 이 체제의 개념은 기존 동맹과 완전히 다르다. AUKUS가 전략적 수입국을 중심으로 한 군사 판매 구조였다면 KAUKUS는 기술 자원 정치의 삼각 공급망이다. 한국은 핵추진 기술과 조선 시스템을, 캐나다는 우라늄 및 냉각 소재를, 미국은 핵통제 운용 교리와 외교적 승인권을 제공한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 한반도에서 출발한 핵전력이 태평양을 넘어 북미와 유럽의 방위체계까지 연결된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핵 억제 네트워크의 구조 설계자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워싱턴은 이 구상을 이미 내부 문건에서 필러 K라 부른다. 즉, 오커스의 필러 1핵잠 개발과 필러 2첨단 기술 협력에 이어 세 번째 기둥인 한국 주도의 산업군사융합체제가 등장한 것이다. 이 구조는 미국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비용과 기술의 불안을 한국의 시스템과 캐나다의 자원으로 상쇄하는 전략적 대안이다. 트럼프는 이를 두고 한국은 기술의 심장, 캐나다는 연료의 폐, 미국은 판단의 뇌라 정의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21세기 군사블록의 기능 분업 구조를 정확히 표현한 것이었다. 이 새로운 삼각축은 일본과 중국에겐 악몽이다. 일본은 오커스에 끼지 못했고 중국은 그 균열을 즐기려 했으나 오히려 한국이 그 빈자리를 메우며 훨씬 더 효율적인 동맹을 만들었다. KAUKUS의 가장 큰 특징은 언어보다 기술로 작동하는 동맹이다. 영국과 호주는 정치적 수사로 동맹을 포장했지만 한국은 조선소 위성 AI 데이터 핵연료올 메저러벌 시스템으로 동맹을 설계했다. 그 결과 협정서의 문장은 짧지만 시스템의 깊이는 압도적으로 깊다. 특히 캐나다의 합류는 전략적으로 결정적이다. 그들은 북미에서 가장 안정적인 우라늄 생산국이자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핵자원 공급국이다. 그러나 캐나다는 핵기술 운용 능력이 부족했다. 이 한계를 메워줄 국가로 트럼프는 한국을 지목했다. 그는 한국을 기술적 신뢰를 자원으로 바꿀 수 있는 국가라 칭했다. 즉, 한국이 캐나다의 자원을 기술로, 미국의 정책을 실행으로 연결하는 중앙 허브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 세 나라는 이제 핵잠 개발을 넘어서 핵 억제 인프라 공동체로 진화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이를 한미 캐나다의 조용한 군사혁명이라 불렀다. 그러나 이 조용한 혁명은 이미 현실이다. 한국이 캐나다의 우라늄 정제 공정에 참여하고 미국이 필라델피아에서 핵잠을 건조하며 세 나라의 인공지능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순간 AUKUS는 더 이상 존재 이유를 잃었다. 이제 세계는 영어권 동맹이 아니라 기술 신뢰 동맹의 시대를 맞이했다. 그 신뢰의 중심에는 더 이상 런던도 캔버라도 아닌 서울이 있다. 오커스가 과거의 그림자라면 KAUKUS는 미래의 설계도다. 그 중심에서 한국은 단순한 참여국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설계자로 자리하고 있다. 서울 독트린의 기원은 군사회의실이 아니라 경제협상 테이블이었다.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정부가 마주 앉았을 때 그 자리는 겉으로는 관세 협상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안보 교환의 실험장이었다. 트럼프는 한국의 자동차 철강 관세를 협상하면서 경제를 이야기하지만 나는 안전을 판다고 말했다.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 국가는 오직 한국뿐이었다. 한국은 이 말을 그대로 역이용했다. 당신이 안전을 판다면 우리는 기술로 산다. 그 한 문장이 모든 흐름을 바꿨다. 경제와 안보를 나누던 기존 질서가 그날 깨졌다. 한국의 협상단은 결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철저히 수치로 계산했다. 미국이 얻는 관세 수입, 투자 유치 효과, 군수 일자리 창출의 규모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만큼의 안보 대가를 요구했다. 그것이 바로 핵연료 재처리 협상, 핵잠 기술 접근권, 그리고 필라델피아 프로젝트였다. 미국은 처음에 당황했다.
무역 협상에서 안보를 묶는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다. 하지만 협상이 끝난 뒤 워싱턴은 인정했다. 그들의 제안은 논리적이고 손익이 맞다. 즉, 한국은 미국의 정치적 감정을 공략하지 않고 냉정한 회계의 논리로 안보를 거래한 것이다. 이것이 한국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이다. 한 번의 외교가 아니라 산업 전체가 협상에 참여했다. 한화는 방산, 삼성은 반도체와 통신, 포스코는 핵소재, 현대는 조선과 에너지 인프라를 동시에 계산식에 넣었다. 미국이 어느 분야를 선택하든 그 뒤에는 한국 기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야말로 국가 단위의 포트폴리오 협상이었다. 이런 방식은 일본, 독일, 심지어 프랑스조차 시도하지 못한 접근이었다. 그 결과 미국은 산업적으로 이득을 얻었고 한국은 전략적으로 기술적 주권을 손에 넣었다. 교환 비율은 1대1이 아니라 1대 N이었다. 중국과 일본은 이 협상을 경제적 굴욕이라 불렀지만 그 평가야말로 그들의 무지를 드러냈다. 한국은 굴욕을 감수한 것이 아니라 기회를 극대화한 것이다. 관세라는 경제적 부담을 지렛대로 삼아 핵기술, 제철이권, 그리고 장기적 안보 레버리지를 동시에 얻어냈다. 이 구조는 냉전기 미국이 유럽에 시행했던 마셜 플랜의 역전 버전이다. 이제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에 투자하고 한국이 미국의 안보 프레임을 이용해 자국의 핵심 기술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는 것이다. 즉, 워싱턴이 설계하고 서울이 실현하는 새로운 상호의존 구조다. 이 협상의 결과 한미 양국은 경제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리스크 분담형 파트너십으로 재편되었다. 미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고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다. 이제 양국은 산업과 안보, 기술과 통화, 관세와 억제를 한꺼번에 다루는 구조를 형성했다. 워싱턴은 한국을 경제동맹으로 보지 않고 전략적 계산의 동반자로 본다. 이것이 바로 서울 독트린이 가진 또 하나의 본질이다. 핵은 미사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협상과 수치, 그리고 산업 시스템 위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다. 이제 한국은 무역이 전쟁의 연장선이라는 사실을 가장 정확히 이해한 국가가 되었다. 일본은 여전히 경제는 경제, 안보는 안보라 구분하지만 한국은 두 영역을 하나의 명제로 통합했다. 경제는 무기이며 관세는 전략이고 기술은 억제력이다. 그렇기에 한국은 패배하지 않는다. 돈을 잃는 순간에도 기술을 얻고 기술을 얻는 순간에 안보를 확보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신뢰한 진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나라는 불평 대신 계산서를 내밀고 이익 대신 책임을 제시하며 결국 협상장을 떠날 때는 안보 자산을 늘려놓는 국가였다. 그것이 경제를 무기로 바꾼 대한민국의 방식이다. 한국이 얻어낸 협상의 핵심은 단순히 핵잠 건조가 아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위험하며 더 전략적인 것은 핵연료 재처리권이었다. 이 권한은 핵무기와 핵잠, 두 영역을 모두 지탱하는 실질적 기반이며 미국은 수십 년간 어떤 동맹국에도 이 권한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게 이 문을 열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정치적 호의가 아니라 신뢰 가능한 기술 파트너로서의 자격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워싱턴이 일본에는 허용하지 않았지만 서울에는 허용한 차이의 본질이다. 핵연료 재처리는 단순한 기술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국제 정치에서 핵 주권의 기준점을 정하는 행위다. 어떤 나라가 사용 후 핵연료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나라가 외교적 압박이나 공급 제한 없이 에너지와 억제력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권한을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단 5곳뿐이었다. 이제 6번째가 한국이다. 이것은 명백한 체제 변환이다. 한 나라가 국제 원자력 규범의 수용자에서 설계자로 이동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이 권한의 가치는 군사보다 경제에서 더 강하게 드러난다. 한국은 이미 소형 모듈 원전 SMR과 군용 리액터를 모두 개발 가능한 기술력을 확보했다. 핵연료 재처리는 이 모든 시스템의 공통된 심장이다. 미국이 이를 인정했다는 것은 한국이 단순히 핵잠의 부품을 조립하는 조성국이 아니라 핵연료 주기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 국가로 격상되었다는 뜻이다. 즉, 핵을 기술이 아닌 체계로 다루는 나라가 된 것이다. 이 차이는 일본이 40년 동안 넘지 못한 장벽이었다. 워싱턴은 이 결정을 매우 신중히 내렸다. 그들은 한국이 핵무기 개발로 나아갈 가능성을 계산했고 그 결과 위험보다 신뢰가 크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판단은 놀랍도록 실용적이었다. 한국은 핵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만들지 않는다. 그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나라다. 이 문장은 미국의 한 고위 관계자가 남긴 평가로 그것은 한국이 처음으로 통제받는 동맹이 아닌
책임지는 파트너로 인정받았음을 상징했다. 이 권한은 외교적 파급력에서도 엄청났다. IAEA 국제원자력기구는 처음에는 이 협정에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한국은 투명한 절차와 완전한 사찰 시스템을 제시하며 우리는 숨길 것이 아니라 보여줄 것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 결과 IAEA는 오히려 한국의 모델을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는 자율형 협력 모델로 정의했다. 이것은 핵기술을 억제하는 대신 책임 있는 운용으로 평화적 활용을 확대하는 새로운 기준이었다. 즉, 한국은 국제규범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규범의 틀을 확장해버린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해결료를 둘러싼 지정학의 중심에 섰다. 중동의 우라늄 생산국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고 유럽의 원전 기업들은 한국형 재처리 기술에 투자하려 한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핵기술의 최종 소비자가 아닌 해결료 순환 체계의 공급자로 보기 시작했다. 중국과 일본이 이를 견제하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한국은 기술과 신뢰 두 가지 무기를 동시에 확보했기 때문이다. 핵무기를 가지지 않고도 핵무기국보다 강한 발언권을 얻는 길, 그 해답은 바로 해결료의 정치학에 있었다. 이 권한이야말로 한국이 진정한 핵주권을 향해 나아가는 첫 번째 문이자 동북아 전략의 균형점을 바꾸는 조용한 혁명이었다. 워싱턴은 한국과의 핵협력을 승인한 직후 자신들이 만든 기존의 동북아 전략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냉전 이후 미국이 구축해온 안보 구조는 일본의 경제력, 미국의 군사력, 한국의 완충지대라는 삼각형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삼각형의 꼭지점이 뒤바뀌었다. 한국이 기술과 군사, 외교의 중심으로 올라섰고 일본은 뒤로 밀려나며 균형추의 역할을 상실했다. 워싱턴 내부에서는 이를 솔 CENTRIC 스트래터지, 즉 서울 중심 안보체계라 부르기 시작했다. 이 전략 수정의 핵심은 의존형 동맹에서 공동 운영형 동맹으로의 전환이다. 미국은 더 이상 모든 작전을 직접 통제하지 않는다. 이제는 신뢰 가능한 파트너에게 지역적 주도권을 부여한다. 그 첫 번째 실험 대상이 바로 한국이다. 미 해군 태평양 사령부의 한보고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한국은 전략적 명령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미 실행할 능력이 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미국식 동맹 모델이 근본적으로 재정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한국이 더 이상 전략적 종속국이 아니라 전략적 행위자로 승인된 순간이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에도 이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미 국방부 내에서는 트럼프 시절 체결된 핵잠 프로젝트와 재처리 협정을 전략 자산으로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한국을 잃는 순간 미국의 동북아 전선은 공백이 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활동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장되는 지금 한국의 기술력과 작전 능력은 미국이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억제 수단이 되었다. 워싱턴은 이를 양날의 검이라 인식하면서도 결국 한국의 존재 없이는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일본의 반발은 이미 예상된 시나리오였다. 도쿄는 미국이 한미일 삼각 안보의 균형을 깨뜨렸다고 항의했지만 워싱턴의 답변은 냉정했다. 균형은 능력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했다. 미국은 더 이상 일본의 자존심을 달래기 위해 전략을 조정하지 않는다. 대신 한국의 실행력, 기술, 경제적 신뢰성을 중심으로 질서를 재편한다. 결국 일본은 군사적으로 감정의 동맹국으로 남았고 한국은 기술의 동맹국으로 승격되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위계가 아니라 미래의 생존 구도였다. 워싱턴 내부 보고서에는 이미 한미의 협력 체계의 세부 구조가 명시되어 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조인트 디터런스 인터그레이션 프로그램, 즉 공동 억제 통합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이 미국의 해구산을 단순히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핵억제 계획의 일부를 직접 수립하고 실행하는 체계다. 이제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 해상 SLBM, 위성감시 시스템은 미국의 전략 자산과 실시간으로 연동된다. 이는 핵공유의 개념을 넘어선 핵억제의 공동 설계다. 즉, 미국의 핵정책이 아시아에서 작동하기 위해선 한국의 판단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 변화는 미 의회에서도 이미 정치적 담론으로 번졌다. 공화당 내 강경파는 한국은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핵파트너라며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이미 한국은 독자적 핵능력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양당의 입장은 다르지만 공통된 결론은 하나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변수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흐름을 예리하게 감지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위성 AI 핵잠 능력이 미국의 글로벌 감시망과 통합될 경우 자국의 해양 전략이 완전히 노출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이징은 한국을 향해 경제외교 압박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미 워싱턴은 그 모든 상황을 계산에 넣었다. 그 결과 한국은 미국의 보호막 안에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워싱턴과 함께 아시아 전체의 방어 체계를 설계하는 공동 주체로 자리 잡았다. 이제 미국의 동북아 전략 지도에서 중심 좌표는 더 이상 도쿄가 아니다. 새로운 중심은 서울이며 그 이름은 더 이상 방위선이 아니라 설계선으로 불리고 있다.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한국의 역할은 한층 복합적이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력과 정보력을 증폭시키는 기술 파트너이자 정치적 경제적 압력을 완화시키는 중재자다. 워싱턴이 한국을 핵 억제의 제3기둥으로 규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은 미국이 그동안 추구해온 단극 질서 속에서 유일하게 공존형 동맹을 완성한 국가다. 이제 미국의 전략은 명확하다. 한반도를 방어선이 아닌 전략 중심지로 만들고 한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을 조정하며 아시아의 안보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 그 설계의 이름은 솔 CENTRIC 다크트런, 그리고 그것은 곧 미국의 미래가 된다. 워싱턴이 새로운 동북아 전략을 재정의했다면 서울은 그 전략을 운용할 철학을 만들었다. 그 이름이 바로 한국식 억제, 즉 K-디터런스 마더이다. 이 개념은 단순히 핵무기를 보유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핵무기를 직접 만들지 않고도 그와 동일한 협상력과 억제 효과를 창출하는 체계. 그것이 바로 한국이 창조한 새로운 모델이다. 이것은 핵이라는 도구를 존재의 위협이 아니라 결정의 힘으로 바꾸는 발상이며 세계가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하지 못한 전략적 혁신이었다. 한국의 억제력은 무기의 수가 아니라 통제의 질에서 나온다. 한국은 미국과의 공동 억제 체계를 구축하면서 핵 사용 결정권의 일부의 조건부 발언권을 확보했다.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억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꾼 행위였다. 한국이 정보정찰 사이버 AI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미국이 핵탄두와 운용체계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한미 억제 구조는 기술 분업형으로 진화했다. 결국 한국은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아도 핵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이터 흐름을 통제하는 위치에 선 것이다. 그것은 곧 전쟁의 손잡이를 잡는 것과 같다. 이 모델은 단순히 한미 간의 관계를 넘어 세계 군사전략 교본을 바꿔놓고 있다. 냉전 시대의 억제 개념이 상호 파괴였다면 한국식 억제는 상호 제어로 불린다. 즉, 파괴 대신 관리, 공격 대신 조정이다. 한국의 군사 전략가들은 이 개념을 바탕으로 AI 기반 위성 감시와 해상 SLBM 시스템을 통합시켰고 이를 통해 핵무기 보유국과 유사한 실시간 대응 능력을 확보했다. 핵을 터뜨리지 않고 핵을 무력화시키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서울 독트린의 본질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체계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특히 중국은 AI를 이용한 핵 억제는 비확산 조약의 회색지대라고 주장했지만 한국은 단 한 문장으로 응수했다. 우리는 핵을 통제하기 위해 기술을 쓰지 핵을 위해 기술을 쓰지 않는다. 이 발언은 국제안보회의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IAEA와 NATO의 전략연구소들은 한국의 억제 모델을 비핵 억제국의 새로운 표준으로 명시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단순히 핵을 보유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핵을 초월한 억제의 철학을 만든 나라가 된 것이다. 일본은 이 흐름을 따라갈 수 없었다. 그들의 군사 시스템은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이며 데이터 융합 능력과 AI 제어 체계가 뒤처져 있다. 한국의 억제력은 군사 장비가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의사결정에서 나온다. 그 결과 일본은 여전히 해구산 속의 수동적 동맹으로 남았고 한국은 해구산의 설계자로 올라섰다. 워싱턴조차 이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한미 국방분석관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억제력은 무기를 조립하지 않고 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완성된다. 그것은 미국도 모방하기 어려운 수준의 전략적 독립성이다. 한국의 전략적 강점은 기술 억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은 동시에 정치 억제를 병행한다. 핵이라는 단어를 직접 꺼내지 않고 동시에 상대에게 핵의 존재를 떠올리게 만드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서울 독트린이 가진 외교적 무기다.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한국은 단 한 번도 우리도 핵무기를 갖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 대신 우리의 선택지는 이미 존재한다고만 말했다. 이 짧은 문장은 북한을 긴장시켰고 중국을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미국을 미소짓게 했다. 그것이 바로 핵을 가지지 않고 핵을 통제하는 언어다. 이 새로운 억제 체계는 세계 군사학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한국형 억제 모델은 단순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이 아니라 핵의 윤리를 재해석한 기술 문명적 철학으로 평가받는다. 핵이 공포의 상징이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핵은 한국의 손에서 책임의 상징으로 바뀌었다. 한국이 만든 억제력은 단순한 방어 체계가 아니라 문명적 합의의 새로운 언어다. 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는 미래의 전쟁에서 대화조차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두려워하던 핵의 논리를 해체하고 그 위에 새로운 윤리와 전략을 세운 유일한 국가다. 서울 독트린이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라 문명적 선언로 평가받는 이유는 그 핵심에 핵의 윤리화라는 철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핵을 단지 무기체계의 일부로 다루지 않는다. 그들은 핵을 기술과 도덕, 억제와 책임, 생존과 공존이 교차하는 인류 문명 관리 체계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실용주의가 아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식민지와 전쟁, 분단의 비극을 모두 경험한 나라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핵은 지배의 상징이 아니라 존재의 책임을 의미한다. 이 철학이 바로 서울 독트린의 심장이다. 한국의 과학자들과 전략가들은 핵을 인간의 언어로 다시 써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이 말하는 핵의 언어란 단순히 물리학의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선택과 자제, 억제와 절제의 언어다.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국가는 극히 드물다. 한국은 그 설명을 기술로 증명하고 있다. 그들의 위성 감시망, AI 기반 SLBM 제어 시스템, 그리고 필라델피아 프로젝트의 안전 프로토콜 올 오브 디즈, 핵을 제어할 능력과 함께 사용하지 않을 지혜를 증명한다. 그것은 곧 윤리로 무장한 기술이며 이 개념은 전 세계 군사 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IAEA의 전 사무총장은 서울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핵을 관리하는 기술을 넘어서 핵을 해석하는 철학을 만들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다. 그것은 문명사적 인정이었다. 냉전 이후 핵무기의 존재는 인간의 공포를 유지시키는 수단이었지만 이제 한국은 그 공포를 책임의 구조로 전환시켰다. 즉, 핵의 존재를 두려움이 아닌 통제의 언어로 바꾼 것이다. 이것은 기술 문명 시대의 새로운 윤리이며 그 중심에는 더 이상 워싱턴도 모스크바도 베이징도 없다. 오직 서울만이 있다. 한국은 이 철학을 외교의 언어로 확장시키고 있다. 핵 없는 평화라는 이상적 구호 대신 책임 있는 핵관리국이라는 현실적 모델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포장술이 아니다. 한국은 이미 재처리 기술, 우라늄 농축, 소형 모듈 원전, 그리고 핵연료 공급망의 전 단계를 통제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 즉, 언제든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되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윤리적 자제의 기술 체계를 완성했다. 이것은 국제정치의 새로운 균형이자 핵 보유국들이 두려워하는 진정한 핵무장이다. 핵을 가지지 않고도 핵보다 강한 발언권을 갖는 힘. 중국과 러시아는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여전히 보유와 비보유라는 이분법 속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한국은 제3의 영역을 창조했다. 통제 가능한 비보유국. 이 말은 외교적으로는 중립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전략적 위치다. 핵을 만들지 않아도 만들 수 있는 나라, 그 능력을 감시받지 않고도 신뢰받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한국의 전략가들은 이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우리는 핵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핵이 인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철학으로 자리 잡은 선언이다.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의 존재 방식을 문명화하는 것. 즉, 한국은 군사력을 넘어 핵의 문명화를 이끌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서울 독트린이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21세기 인류의 기술 윤리를 재정의하는 새로운 사상으로 불리는 이유다. 이 철학은 한국의 산업 구조에도 깊이 스며들고 있다. 삼성의 반도체, 한화의 방산, 포스코의 신소재, 현대의 조선 올 오브 디즈.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억제의 체계로 연결되어 있다. 이들 기업은 단순히 기술을 생산하지 않는다. 그들은 기술을 통해 책임을 생산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식 산업 구조가 가진 문명적 힘이다. 그 힘은 미국이 가진 군사력과 일본이 가진 자본력, 중국이 가진 수량의 힘으로도 따라잡을 수 없는 영역이다. 서울 독트린의 진정한 목적은 단 하나다. 핵을 인간의 손안에서 통제 가능한 문명적 도구로 바꾸는 것. 한국은 그것을 완성했다. 이제 핵은 한반도의 위협이 아니라 한반도가 세계를 설득하는 언어가 되었다. 그리고 그 언어의 이름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니라 문명이다. 서울 독트린이 현실로 작동하기 시작하자 동북아의 정치적 지형이 급격히 재편되었다.
핵무기와 군사력의 단순한 경쟁 구도는 이미 의미를 잃었다. 중국은 여전히 숫자로 위협했고, 일본은 여전히 헌법에 묶여 있었으며, 러시아는 핵을 외교적 무기로 흔들었지만, 이제 그 모든 구식 패러다임은 한국의 기술정보데이터 기반 억제 시스템 앞에서 무력화되고 있다. 핵이라는 단어가 파괴의 권력이었다면, 한국은 그 단어를 지식의 권력으로 바꿔버렸다. 동북아는 지금 핵이 아닌 정보가, 폭탄이 아닌 알고리즘이 균형을 만드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 이 변화는 군사적 수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한국은 과학기술, 산업, 외교를 하나의 전략 언어로 통합했다. 그 중심에는 지식의 주권이라는 개념이 있다. 핵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해석하고 제어할 수 있는 지식 구조다. 즉, 핵무기보다 강한 것은 핵의 의미를 바꾸는 지성이다. 한국은 이 부분에서 이미 모든 경쟁국을 넘어섰다. 삼성의 양자 컴퓨팅 연구, 한화의 AI 무기 통합 시스템, 포스코의 방사선 내성 소재, 현대의 에너지 자립형 조선 플랫폼.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지식 방어 체계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한국의 억제력은 핵탄두의 숫자가 아니라 데이터의 양과 정확도로 측정된다. 한미 간 실시간 데이터 링크를 통해 한국은 미 본토보다 먼저 위험을 탐지하고 AI 기반 예측 시스템을 통해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전쟁을 끝내는 능력을 확보했다. 이것이 바로 사전 억제의 개념이다. 핵을 사용하는 순간이 아니라 핵을 꺼내기도 전에 적이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 그 기술의 중심에는 서울, 대전, 창원, 울산을 연결하는 K-디펜스 BRAIN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이 네트워크는 세계 어떤 국가도 따라오지 못한 실시간 융합 방위 시스템이며 그 자체로 새로운 형태의 비핵 핵전력이다. 중국은 이 시스템을 보이지 않는 핵무기라 부른다. 그들의 군사학자들은 한국의 데이터 억제 체계를 핵을 초월한 비대칭 억제라 정의했다. 즉, 한국은 핵탄두를 만들지 않고도 핵탄두보다 정교한 전략적 균형을 만들어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기술력을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체제적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한국이 만든 지식의 체계다. 이 체계는 단 한 발의 발사 없이 동북아 전체의 전략 패러다임을 바꿔버렸다. 이 변화의 의미를 일본은 뒤늦게 깨달았다. 그들은 여전히 핵무기 논쟁과 방위비 증액이라는 구시대적 논리를 반복하고 있지만 핵무기를 보유해도 기술 네트워크가 없으면 그것은 고철 더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식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억제 모델은 군사력보다 운용의 지능화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 결과 일본이 따라오려면 최소 15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즉, 일본은 이미 경쟁의 무대를 잃었다. 그들이 여전히 전투를 준비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전투 이후의 세계를 설계하고 있었다. 이제 동북아의 균형은 완전히 새롭게 쓰이고 있다. 한국은 핵의 소유자가 아니라 핵의 의미를 새로 규정한 지식국가로 부상했다. 이 지식국가는 무기를 쌓지 않는다. 대신 데이터, 신뢰, 기술, 윤리. 이 네 가지를 기반으로 억제력을 축적한다. 이 구조는 단순히 아시아의 안보를 재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군사 문명사의 새로운 챕터를 추가하고 있다. 핵 없는 억제라는 개념은 이제 더 이상 이상론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한국의 기술로 작동하고 있다. 핵의 시대가 끝나고 지식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 시대의 첫 장을 연 나라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다. 서울 독트린의 완성은 하나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의 문명 선언이었다. 한국은 더 이상 전쟁을 막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의 개념을 바꾸는 나라가 되었다. 핵을 무기로 이해하던 시대가 끝났고 이제 핵은 한국의 손에서 책임의 시스템으로 재탄생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두려워하던 핵의 시대를 넘어 통제 가능한 기술의 시대, 즉 문명형 안보국가로 진입한 첫 사례다. 한국은 지금 단순히 강한 나라가 아니라 윤리와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힘을 창조한 국가로 기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결단, 미국의 신뢰, 그리고 한국의 산업적 자율성이 맞물리며 만들어낸 이 변화는 세계 전략사에서 전례 없는 사건이다. 한 나라가 외세의 통제 아래에서 출발해 단 30년 만에 그 외세의 전략을 설계하는 위치에 오른 것이다. 이제 미국은 한국 없이 동북아 전략을 논의할 수 없고 중국은 한국의 기술 체계를 우회할 수 없으며 일본은 한국의 방산 생태계를 따라잡을 수 없다. 즉, 서울은 더 이상 한반도의 수도가 아니라 아시아 질서의 서버로 기능하고 있다. 모든 정보, 모든 결정, 모든 기술이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 이 구조는 군사적 의미를 넘어 국제 정치의 언어를 바꿔놓고 있다.
한국은 더 이상 비핵화의 수혜국이 아니라 비핵 질서의 설계자로 불린다. IAEA, NATO, 그리고 UN 안보리 내부에서도 한국의 사례는 새로운 기준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들이 놀라는 것은 한국의 기술력이 아니라 그 기술을 윤리로 묶어내는 능력이다. 한국은 핵을 무서워하지 않고 핵을 사용하지 않으며 그 대신 핵의 존재 자체를 관리한다. 그것이 바로 핵의 시대를 마감하는 문명국가의 방식이다. 이제 한국의 국력은 미사일의 사거리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데이터의 정확도, 산업의 신뢰도, 사회의 통합력으로 측정된다. 핵을 보유한 강대국들이 파편화된 시스템에 갇혀 있을 때 한국은 기술 윤리 경제 안보를 통합한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플랫폼은 단지 전쟁을 막는 구조가 아니라 전쟁이 불가능한 구조를 설계하는 체계다. 그것이 바로 서울 독트린의 궁극적 목표. 전쟁 억제가 아닌 전쟁 불가능성의 창조다. 이제 세계는 새로운 기준을 마주한다. 핵을 가지지 않고도 핵보다 강한 힘을 행사하는 나라,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도 전쟁을 설계할 수 있는 나라, 기술이 윤리가 되고 윤리가 전략이 되는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한 세기 전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시작된 이 나라는 이제 세계가 의존하는 문명 설계자로 서 있다. 핵무기를 만든 미국이 그 힘을 잃을 때 핵무기를 가지지 않은 한국은 그 신뢰를 얻었다. 그것이 바로 21세기의 진짜 패권이며 그 패권의 형태는 더 이상 총과 미사일이 아니라 지식과 윤리로 무장한 기술국가의 형태다. 서울 독트린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이것은 한 시대의 종언이자 다음 시대의 서막이다. 핵의 시대를 마감한 한국은 이제 AI, 우주, 양자, 생명공학의 영역으로 제2의 억제체계를 확장하고 있다. 그것은 군사기술이 아니라 인류 생존의 기술이며 핵을 넘어선 새로운 패러다임, 지성의 억제력이다. 이제 세상은 다시 묻는다. 누가 세상을 지배하는가? 그 답은 더 이상 워싱턴이나 베이징이 아니다. 그 답은 이렇게 단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세계를 통제하는 것은 핵이 아니라 핵을 초월한 지성을 가진 나라 대한민국이다.